너 같은 년 재수 없으니까 내 칠순 잔치에 오지 마라.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는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을게요. 그날 오후 칠순잔치가 열리는 호텔 로비에서는 수십 명의 하객이 보는 가운데 식대를 결제하기 위한 카드가 한 장씩 거절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통쾌한 반격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갓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제 이름은 서유나, 올해로 38이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한성호텔의 VIP 행사 총괄 매니저. 그게 지난주까지의 제 직함이었지요. 가난한 집 둘째 딸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장 한 장 쥐고 사회로 나온 저는 호텔 객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레스토랑 홀, 연애팀을 거치며 20회를 꼬박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눈썰미 하나는 타고났다고들 했어요. 손님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차렸고 까다로운 요구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죠. 모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속으로 삼키며 살아온 세월이 결국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단 하나 신조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신조가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순간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세 글자 시어머니. 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야, 이 맹추 같은 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정신이 있는 년이야, 없는 년이야. 수화기 너머로 박순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귓속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님, 아침 대바람부터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 너같이 근본 없는 년이 어디 감히 내 귀한 칠순 잔치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들어? 재수옴 붙으니까 오늘 호텔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알았어? 박순자가 전화기에 대고 침을 튀기듯 내뱉었어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네, 어머님. 하명하신 대로 칠순 잔치는 안 갈게요. 저는 찌그러져서 집구석 청소나 하고 있을게요. 뭐야? 인연이 지금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비꼬고 들어. 너 오늘 아주 단단히 두고 봐. 우리 귀한 아들이 널 그냥 살려둘 줄 알아? 당장 짐 싸서 쫓겨날 줄 알아, 이년아. 박순자가 거칠게 전화를 끊는 소리에 저는 짧게 웃음을 흘렸어요. 손가락 끝으로 식어가는 커피잔을 천천히 매만지며 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오후 그 호화로운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후련해졌습니다. 이 잔잔한 평화 같은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저는 참 멀리도 돌아온 셈이었지요. 생각해보면 모든 인연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28배 봄, 저는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홀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유난히 많았고 구석자리에서 술에 잔뜩 취한 중년 남자 하나가 어린 여직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어 던지듯 벗고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아저씨, 당장 그 손 안 나요? 여기서 이러시면 당장 경찰 부릅니다. 영업 방해로 콩밥 먹고 싶으세요? 뭐야,
이 기집애는 야, 네가 여기 매니저면 매니저답게 돈 낸 손님 비위나 살살 맞출 것이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취객이 벌개진 눈을 부라리며 제 멱살로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그쯤 하시죠. 여기서 더 행패 부리시면 진짜 경찰서 갑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듬직한 남자였어요. 그 사람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침착하게 취객을 달래는 동안 저는 그의 넓은 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등이 따뜻해 보였어요. 취객이 다른 직원의 부축을 받아 끌려나간 뒤 남자가 저를 돌아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휴, 저런 진상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아, 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그날 밤 영업이 끝난 뒤 그 남자는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호, 나이는 32, 작은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저보다 4살 위의 강민호는 말이 조곤조곤했고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이 평생 저를 지켜줄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 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강민호의 부드러운 눈빛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연애 1년 만에 강민호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강민호의 어머니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러 가던 날, 저는 막연한 불안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상견례 없이 시댁부터 먼저 인사를 가자던 강민호의 말을 따라 저는 한 손에 한과 세트를, 다른 한 손에 홍삼 박스를 들고 압구정의 한 오래된 아파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빠끔히 열렸습니다. 박순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들고 있던 선물을 받지도 않고 등을 돌렸어요. 흥 왔냐? 멀뚱히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거실에 앉기가 무섭게 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리 민호한테 대충은 들었다. 내 부모라는 사람들은 대체 밥벌이로 뭘 한다고? 아버지는 작은 트럭 하나로 운전일 하시고요. 어머니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주방일 하십니다. 뭐, 운수업이라고 해서 나는 또 번듯한 운송회사라도 하나 갖고 있는 사장님인 줄 알았지. 쯧쯧, 그냥 낡아 빠진 트럭 한 대 끌고 다니면서 짐칸이나 떼우는 짐꾼 아니냐? 내 말이 틀려? 박순자가 콧방귀를 뀌며 강민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야, 강민호. 너 정말 제정신으로 이 아가씨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너같이 번듯한 놈이 어디 내놔도 떵떵거릴 부잣집 딸내미를 데려와도 모자랄 판국에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흙수저를 달고 와. 아유, 엄마. 제발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유나가 다 듣고 상처받잖아요. 강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박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그나마 저를 그 자리에 붙들어두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예, 아가씨. 너는 배운 것도 없을 테고 밖에서 대체 무슨 일로 밥 벌어먹는다고 했지? 박순자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탁탁 펼치며 물었어요. 저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호텔? 퍽이나. 호텔이면 뭐 남들이 쓰다 버린 수건 치우고 이불 터는 객실 청소부야? 아니면 입구에서 굽실거리면서 문이나 열어주는 안내원이야? 아닙니다.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전체 관리를 맡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아이고, 매니저는 무슨 얼어 죽을 매니저. 그래봤자 밥 처먹으러 온 손님들한테 허리 굽혀가며 굽실 때는 시다발이 일 아니냐. 그런 천한 바닥이를 어떻게 평생 밥줄이라고 붙들고 살아? 쯧쯧쯧. 박순자가 혀를 끌끌 차며 부채로 제 무릎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어요. 강민호는 그 옆에서 멋쩍게 머리만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 집 문턱을 넘으면서 본 강민호의 모습은 다정한 연인이 아니라 어머니 눈치를 살피는 한 명의 어린아이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강민호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부엌에서 박순자가 차를 내오는 동안 강민호가 제 손을 슬며시 잡으며 속삭였어요. 유나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앞뒤 안 가리고 말씀이 좀 세시잖아. 네가 넓은 마음으로 꾹 참고 이해 좀 해줘.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어머님도 나를 오늘 처음 보셔서 낯설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가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려 하지 않았어요. 식탁 앞에 앉은 박순자는 제가 가져온 한과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한쪽 구석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민호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런 애랑 결혼하면 살림은 대체 어디서 차릴 건데? 집값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설마 저 가난한 집구석에서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보태줄 능력이 있겠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밥 먹는 자리에서 돈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왜 못할 말을 하니? 처음부터 딱 부러지게 못을 박아둬야 나중에 뒷말이 없는 법이야. 우리 집 빠듯한 형편에 너 하나 장가 보내겠다고 내 애비랑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찻잔을 들었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해서 모아둔 돈이 제법 있습니다. 남편 전세금에 제 돈 합치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절대 어머님께 손 벌리거나 걱정 안 끼쳐드릴게요. 아이고, 배꼽이야. 네가 식당에서 굽실거리면서 돈을 벌어봤자 한 달에 쥐꼬리만큼 벌 텐데 그깟 푼돈 모아서 퍽이나 보탬이 되겠다. 아이고, 듣기 싫다. 됐어. 너 일어나서 주방 가서 마실 차나 한 잔 더 끓여와라. 박순자가 빈 찻잔을 제 쪽으로 툭 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뜨거운 물을 따르는 동안 거실에서 박순자가 강민호에게 무어라 속닥이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강민호. 내 말 똑똑히 들어. 네가 기어코 저런 아가씨 데리고 살겠다면 너 아주 단단히 정신 차려야 해. 척 보니까 친정 꼬라지가 가난해서 쌀 한 톨 얻어먹을 덕이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네가 그 집구석 다 먹여 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아, 엄마 진짜 제발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뭐가? 내 말이 하나라도 틀렸어? 저렇게 쥐뿔도 없는 애는 뻔할 뻔자야. 평생 우리 집안 재산이나 쪽쪽 빨아먹고 빌부터 살 거다. 내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어디 두고 봐라. 저는 찻주전자의 손잡이를 꼭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요. 그날 그 집을 나오면서 저는 강민호의 손을 잡고 가만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희 어머니 혹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야? 원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 저렇게 무섭게 말씀하셔? 아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불같고 말을 빙빙 돌리지 못해서 그래. 아기는 없으셔. 같이 살면서 얼굴 부대끼다 보면 금방 며느리 사랑한다고 정드실 거야.
강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살다 보면 정이 들 거라고요. 하지만 결혼식 날 박순자가 제 친정 부모님을 손님 대접도 하지 않고 식장 구석으로 몰아세웠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박순자에게 저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저 자기 아들 곁에 잠시 붙어 있는 언젠가는 떼어내야 할 혹덩어리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10년 동안 저는 박순자의 그 표정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10년의 빚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작정이었어요.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던 저는 천천히 일어나 베란다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어요. 시계는 이제 막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칠순 잔치가 시작되기까지 정확히 4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신혼집은 변두리의 낡은 빌라 한 칸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모아둔 돈이라곤 통장에 찍힌 1,000만 원이 전부였고 나머지 전세금은 모조리 제 적금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신혼집을 보러 온 첫날부터 혀를 찼습니다. 민호야, 우리 아들이 이런 데서 살아야겠니? 한심해서 못 보겠다. 박순자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비죽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차차 형편 나아지면 옮길 거예요. 형편이 어떻게 나아지는데? 너희 둘이 모은 돈이라곤 다 합쳐도 우리 집 거실 가구값도 안 되겠다. 박순자가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던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다가 칼자루를 더 꽉 쥐었어요. 민호야, 결혼했으니 이제 너도 어른이지. 어른은 부모 봉양이 첫째다.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은 붙여드려야 도리지. 엄마, 그건 좀 뭐. 유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어머니가 이만큼 너희 결혼시키느라 고생했는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다는 거야. 박순자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깎던 사과를 접시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빚이 좀 있어서요. 그것부터 갚고 나서 차차 챙겨드릴게요. 빚이라니? 무슨 빚? 전세금 모자란 거 제가 대출 받았어요. 호호, 그거 봐라. 친정에서 한 푼도 못 보태줘서 결국 우리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네. 박순자가 손뼉을 짝 치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사과 접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강민호는 그동안 입 한 번 떼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럼 유나 월급 통장이라도 내가 관리해 줄게. 그래야 너희 둘이 허투루 안 쓰고 모으지. 어머님, 그건 어렵습니다. 저는 박순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박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어렵다고. 며느리가 어디서 시어미한테 어렵다는 말이 쉽게 나와.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민호야, 들었지? 내 마누라가 시어미를 우습게 보네. 이래서 근본 없는 집안에서 사람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야. 박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강민호가 그제야 황급히 따라 일어나 박순자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시고요. 유나도 같이 생각해 볼게요. 그렇지, 유나. 강민호가 저에게 눈짓을 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순자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간 뒤 강민호가 제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어요. 너 왜 그래?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빳빳하게 굴어야겠어? 민호야, 내 월급 통장을 왜 어머니가 가져가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그냥 해보신 말씀이잖아. 좀 맞춰드리면 어디가 덧나. 강민호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닫혀버린 안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이 그날 처음으로 또렷한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의 핍박은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명절이 되면 새벽 5시부터 시댁 부엌에 끌려가 전을 부쳤고 첫째 며느리인 큰동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는 동안 저는 기름 냄새에 절어 종일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나야, 너는 이런 일이 손에 익어서 그런가? 참 빠릿빠릿하다. 큰동서가 거실에서 깔깔 웃으며 한마디 던졌어요. 형님, 같이 좀 하시죠. 어머나, 나는 손목이 약해서 전 부치는 일은 못해. 어머님이 너한테 맡기신 거잖아. 큰동서가 입을 가리며 호호 웃었습니다. 박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한술 더 떴어요. 맏며느리는 맏며느리 격이 있는 거지. 유나, 너처럼 손발 굴리는 일은 작은 며느리가 해야 보기에도 좋다. 박순자가 큰동서 앞에는 한우 갈비찜 한 접시를 내려놓고 제 앞에는 어제 먹다 남은 잡채 그릇을 툭 밀어 놓았습니다. 저는 잡채 그릇을 내려다보며 묵묵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강민호는 식탁 끝자리에서 텔레비전 뉴스만 보며 국에 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잡채 좀 더 줄까? 네, 엄마. 잡채가 진짜 맛있네요. 강민호가 박순자가 큰동서 앞에 놓아주는 갈비찜 쪽으로 슬그머니 그릇을 들이밀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식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나한테 상한 과일 주신 거 봤어. 상한 거 아니었어. 좀 물은 거지. 강민호가 핸들을 돌리며 무성의하게 대답했어요. 형님 앞에는 새 사과 깎아 놓으셨잖아. 유나야, 너 자꾸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 거야.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네가 좀 참아. 강민호가 한숨을 푹 내쉬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차피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들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네가 참아라. 네가 좀 져줘라. 강민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손톱 끝에 힘을 주며 숫자를 셌어요. 1, 2, 3, 10까지 세고 나면 어떻게든 그 순간이 지나갔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갉아먹는 세월이 7년쯤 흐르고 나서야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 저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결심이었어요. 저는 밤마다 식탁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호텔 경영 자격증, VIP 의전 과정, 외국어 회화까지. 강민호가 코를 골며 잠든 새벽 2시, 저는 식탁 등 아래에서 노트에 깨알같이 글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손목이 시큰거리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일 때마다 박순자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근본 없는 일을 어떻게 평생 직업이라고 하고 사니? 라는 그 한마디가요. 그 말이 채찍이 되어 저를 더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한성호텔의 VIP 기획팀에 경력직으로 합격했어요. 면접장을 나오던 날 저는 호텔 정문 앞 가로수 길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조심스레 강민호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나 이번에 호텔 옮기게 됐어. 한성호텔 VIP 팀이야. 한성호텔. 거기 비싼 데 아니야. 응, 강남에서 제일 큰 호텔이래.
네가 거기 가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서빙이지 뭐. 그릇 닦는 데가 좀 좋아진다고 신분이 바뀌나. 강민호가 숟가락으로 국을 휘저으며 픽 웃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 7년 동안 저를 그나마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강민호의 그 한마디에 툭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응,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한테는 굳이 말씀드리지 마. 또 잘난 척한다고 한 소리 들으실 것 뻔하잖아. 알겠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설거지통에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수도꼭지를 틀어 그릇을 박박 닦았어요. 물소리 사이로 저는 작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박순자에게도 강민호에게도 단 한마디도 알리지 않겠다고요.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 사람들은 영원히 모르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한성 호텔에서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퇴근하는 날도 잦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국빈급 외국 손님 의전부터 대기업 회장단의 비공식 모임까지 까다로운 행사일수록 저에게 맡겨졌어요. 입사 1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고 2년 만에 VIP 행사 총괄 매니저 자리에 올랐습니다. 호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직원들이 깎듯이 인사를 건넸고 회장 비서실에서도 제 이름을 또렷이 기억해 주었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다시 박순자의 며느리 강민호의 아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시댁에 갔다가 저는 부엌에서 박순자의 한마디에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유나야, 너 요즘 옷차림이 영분에 안 맞다. 호텔 그릇이나 닦는 애가 무슨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 박순자가 제 어깨에 걸린 가방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그냥 평범한 가방이에요. 평범하긴 뭐가 평범해. 너 혹시 우리 민호 돈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지? 박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저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며 입꼬리만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호호, 네가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다고. 어쨌든 행실 똑바로 해라. 우리 민호한테 누 끼치지 말고. 박순자가 콧방귀를 뀌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가만히 서서 차오르는 눈물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 가방은 회장님이 입사 3년차 경력금으로 직접 챙겨주신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박순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변명하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어요. 강민호는 옆에서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고 그 등은 처음 만났던 그날의 넓고 따뜻한 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멀어 보이는 남의 등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고 봐. 언젠가는 너희 모두 그 자리에서 무너질 날이 올 거야. 작게 새어나온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씨를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두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씨는 차곡차곡 더 단단한 무엇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성호텔 본관 3층 사무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빼곡히 떠있는 다음 달 행사 일정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동에서 오는 왕족 일행의 비공개 만찬이 잡혀 있었고 그 다음 주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창립 기념식이 예정돼 있었어요.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시간,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화면에 강민호의 이름이 떴어요. 여보세요. 유나야. 너 오늘 일찍 들어와. 의논할 거 있어. 오늘 야근이야. 행사 준비 때문에 늦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들어와. 어머니, 칠순 얘기 좀 하자. 강민호가 평소답지 않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펜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알겠어. 9시까지는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이 기대어 앉았습니다. 박순자의 칠순. 달력을 보지 않아도 그 날짜는 머릿속에 또렷이 박혀 있었어요. 다가오는 10월 마지막 토요일, 박순자가 70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강민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야? 어머니, 칠순 말이야. 그냥 식당에서 하기는 좀 모양 빠지잖아. 그래서 네가 다니는 한성호텔에서 하자. 거기 연회장이 제일 크고 좋다며. 강민호가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고 강민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호야, 거기 대관료만 얼마인지 알아? 네가 직원이니까 직원 할인 받으면 되잖아. 거의 공짜로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공짜는 아니야. 직원 할인이 있다고 해도 연회장 잡으려면 최소 2천만 원은 들어. 식대 따로, 음료 따로야. 2천만 원 갖고 뭘 그래. 네가 알아서 처리해. 어머니 평생에 한 번 있는 칠순인데 그것도 못 해드려. 강민호가 답답하다는 듯 손바닥으로 식탁을 탁탁 쳤습니다. 저는 깍지 낀 손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그 돈을 왜 내가 다 내야 해? 네가 호텔 직원이고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 잔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 그러면 형님은? 큰동서도 며느리잖아. 형은 사업하느라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 너도 알잖아. 강민호가 시선을 슬쩍 피하며 손가락으로 식탁 끝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민호야, 큰동선이가 사업해서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붙여드리는 거 알고 있어. 그건 그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 형편이 안 좋다면서. 그런데 칠순 잔치 비용은 왜 나만 부담해야 해? 유나야, 너 자꾸 따지듯이 말할래. 어머니 들으시면 또 서운해하셔. 강민호가 짜증스럽게 한쪽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저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그 손 위에서 손톱 끝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알겠어. 어머님이랑 직접 통화해 볼게.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가 어제 너 좀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 미리 의논할 게 많대. 강민호가 그제야 표정을 풀고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빈 컵에 물을 따르는 동안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컵 안의 물이 작은 파동을 그리며 흔들렸어요. 저는 그 컵을 한 모금에 비워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압구정 시댁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옆에는 낯선 얼굴의 여자 하나가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까만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30살쯤의 여자, 박순자의 막내딸이자 제 시누이인 강미정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유학을 한답시고 10년 가까이 한국을 떠나 있던 강미정이 박순자의 칠순에 맞춰 귀국한 모양이었어요. 언니, 오랜만이네.
결혼식 때 보고 처음이지. 강미정이 찻잔을 입에 댄 채 곁눈으로 저를 훑쳤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잘 지냈지. 호주는 한국보다 사람 살기 좋잖아. 공기도 깨끗하고. 강미정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기며 박순자를 향해 어리광 섞인 목소리를 냈어요. 엄마, 나 한국 들어와서 머무는 동안 호텔에서 좀 지내고 싶은데. 집은 좁아서 불편해. 미정아, 호텔에서 지내는 게 어디 한두 푼 드는 일이니? 새언니가 한성호텔 직원이잖아. 스위트룸 하나 무료로 잡아주면 되지. 강미정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미정아, 직원 혜택은 1년에 며칠밖에 안 돼. 그것도 비수기에만 쓸 수 있고. 언니, 그래도 매니저잖아. 매니저면 그 정도 융통성은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규정상 안 되는 일이야. 호텔에 손님으로 오시는 건 환영이지만 객실 비용은 따로 부담하셔야 해. 호호, 새언니. 가족한테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강미정이 박순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입을 삐죽였어요. 박순자가 들고 있던 차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유나야, 미정이가 한국 와서 머무는 동안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거니? 신우이가 형제 같은 거지, 남이야. 어머님, 호텔 규정을 어기면 제가 일을 못하게 돼요. 규정. 너는 입만 열면 규정 타령이구나. 가족이 우선이지. 그깟 회사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박순자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탁 내려쳤어요. 찻잔 안에 차가 출렁이며 받침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박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 회사 규정 덕분에 제가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어머님 생신상도 차려드리는 거예요. 뭐, 인연이 어디서 어른 앞에서 말대꾸를. 박순자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 옆에서 강민호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진정하시고요. 미정아, 너도 좀 알아서 해봐. 오빠는 입 좀 다물어. 새언니가 저렇게 막 나가는데 오빠는 가만히 있어. 강미정이 강민호를 향해 눈을 흘기며 톡 쏘아붙였습니다. 강민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칠순 잔치 비용 얘기는 다음에 다시 의논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앉아. 어디서 어른 말씀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박순자가 손바닥을 식탁에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세요. 민호한테 들었다. 호텔 연회장 잡아서 칠순 잔치하기로 했지. 민호 씨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이고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동의가 왜 필요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 잔치하는데. 비용 얘기 좀 드릴게요. 대관료에 식대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 돈을 저 혼자 부담하는 건 어렵습니다. 호호, 들었니? 미정아, 내 새언니가 시어미 칠순에 3천만 원이 아깝다는 거다. 박순자가 손뼉을 짝짝 치며 강미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그러게. 새언니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면서 시어머니 칠순 잔치 비용도 못 내. 강미정이 입을 가리며 호호 웃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형님네도 같이 부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며느리는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인연이 어디서 형님까지 끌고 들어와.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 격이 있고 작은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 격이 있는 거야. 박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팡이 끝으로 거실 바닥을 탕탕 내리치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 자체가 애군이야. 능력도 없는 년이 어디서 따지기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지나쳐. 지나치다고. 호호, 이년 봐라. 가르치려 들어. 박순자가 손에 든 지팡이를 휘두르듯 허공에 휘저었어요. 강민호는 어머니의 팔을 붙들고 자리에 앉히기 바빴습니다. 강미정은 그 광경을 즐기듯 입꼬리를 올린 채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찍는 신용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오늘은 가볼게요. 칠순 잔치 비용 문제는 민호 씨하고 다시 의논할게요. 가긴 어딜 가. 못 가. 박순자가 제 앞으로 다가와 길을 막아섰어요. 저는 박순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의 눈가에 가득 잡힌 주름과 분노로 일그러진 입꼬리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비키세요. 어머님, 인연이. 너 두고 보자. 내가 너 같은 년 며느리로 들인 거 평생 후회한다. 박순자가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침을 뱉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강미정의 목소리가 등 뒤로 흘러왔습니다. 엄마, 새언니 진짜 못됐다. 어떻게 시어머니 칠순에 저렇게 인색해. 저는 그 말을 등 뒤로 흘려보내며 현관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에서는 무엇인가가 다시 한번 또렷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밤,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화면에는 박순자에게서 도착한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너 같은 년 재수 없으니까 내 칠순 잔치에 오지 마라. 비용도 내년이 다 부담하고. 저는 그 문자를 천천히 위로 올리며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들었지만 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호텔 회장 비서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회장님이 저를 직접 찾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손바닥으로 정장 치맛자락을 단정하게 펴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양옆으로 펼쳐진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께에 놓인 사원증을 한번 매만지고 비서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매니저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비서가 묵직한 원목 문을 천천히 열어주었어요. 회장실 안은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성호텔의 오너이자 회장인 윤대근이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꼿꼿한 어깨,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이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매니저, 어서 와요. 거기 앉아요. 윤대근이 손짓으로 응접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일 내가 다 봤어요. 윤대근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가지런히 손을 모았어요. 어제 오후 한성호텔 특별연회장에는 외국에서 온 한 거물급 인사의 비공개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작 30분 전 의전 차량이 갑자기 길에서 멈춰서며 일정이 통째로 뒤엉켜버렸어요. 호텔 안의 모든 직원이 우왕좌왕하던 그 순간 저는 이니어를 귀에 꽂고 침착하게 무전을 돌렸습니다. 보안팀 후문 동선 확보. 의전팀 차량 진입 경로 변경합니다.
주방, 코스 순서 두 번째부터 시작으로 조정해 주세요.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저는 직접 후문으로 달려가 차량이 도착하는 순간 손님을 안내했고 만찬은 단 한 명의 손님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윤대근이 멀리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매니저가 무전 잡고 지휘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회장님. 운이 아니에요. 그건 실력이에요. 윤대근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더 단단히 모았어요. 내가 이 호텔을 40년 운영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휘하는 직원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래서 말인데, 매니저. 윤대근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매니저를 이사로 올리려고 해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귀를 의심하며 윤대근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라니요, 회장님. VIP 전담 총괄 이사. 호텔 안의 모든 VIP 행사와 객실, 결제 권한을 매니저 책임 아래 두는 자리예요. 회장님, 저는 아직 그런 자리를 맡기에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어요. 매니저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해요. 윤대근이 손바닥을 내밀어 제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가슴 한가운데에서 따뜻한 무엇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집안에 무슨 일 있어요? 윤대근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시선을 떨궜습니다. 이분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님의 칠순이 다가오는데 비용 문제로 가족과 의견이 좀 어긋났습니다. 호텔에서 하나요? 네. 저희 호텔 그랜드 볼룸에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임직원 보증을 걸어서 가계약을 해둔 상태예요. 임직원 보증이라. 윤대근이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손가락으로 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매니저. 이제 이사 직책을 받게 되면 그런 행사들도 전부 매니저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네, 회장님. 내 말은 매니저가 옳다고 판단하는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호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요. 윤대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 눈빛 속에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빛이 잠시 스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실망은 무슨. 매니저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윤대근이 부드럽게 손을 내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 한가운데에 잠시 멈춰 섰어요. 창밖의 한강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박순자의 발밑에서 짓밟혔던 그 모든 시간이 그 햇살 한 줄기에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호텔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사 권한이 즉시 부여되어 있었어요. 저는 박순자의 칠순 잔치 예약 페이지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강민호의 이름으로 예약된 그랜드 볼룸 일정이 떠 있었어요. 임직원 보증, 행사 후 결제. 그 두 줄짜리 글자가 화면 가운데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식을 마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강민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일찍 들어왔네. 응. 어머니가 오늘도 너 욕 한참 하시더라. 너 진짜 칠순 안 갈 거야.
강민호가 캔을 든 채 저를 흘끔 쳐다봤어요. 어머님이 오지 말라셨잖아. 그건 그냥 홧김에 하신 말씀이지. 어머니 칠순인데 며느리가 빠지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민호야. 저는 강민호의 옆에 천천히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칠순 잔치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걱정 마. 어머니가 일단 호텔에서 행사 끝내고 천천히 결제하면 된다고 하셨어. 네가 임직원 보증 걸어놨다며. 내가 보증 걸어놨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며느리가 호텔 직원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서 해줬을 거라고. 강민호가 캔을 입에 댄 채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민호야, 그 보증 내가 건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내 이름을 도용해서 시스템에 넣어두신 거지. 뭐? 무슨 소리야? 어쨌든 행사 당일에 호텔에서 결제 요청이 갈 거야. 그건 정상적인 절차야. 야, 유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칠순 잔치 당일에 결제하라고 들이밀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 강민호가 캔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호야, 비용은 잔치를 여는 사람이 내는 게 맞아. 호텔이 자선 사업하는 곳도 아니잖아. 이게 정말 너 1억이야. 민호야, 결혼하고 7년 동안 내가 무엇 하나라도 시댁에 해드린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저는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강민호가 입을 다물고 시선을 슬쩍 피했습니다. 네가 호텔 직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침실 문을 닫는 그 순간 거실에서 강민호가 큰 소리로 무어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위에서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시스템 화면을 다시 열었어요. 그랜드 볼룸 예약 정보 페이지에 임직원 보증 항목 옆에 작은 수정 버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그 위로 천천히 옮겨 놓았어요. 손가락 끝이 잠시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흥분이었습니다. 저는 임직원 보증 항목을 해제하고 결제 방식을 당일 선결제 원칙으로 바꾸었어요. 대관료 2,200만 원, 식대 1,500만 원, 음료 400만 원, 총 결제 예정 금액 4,100만 원. 화면 가운데에 또렷이 떠 있는 그 숫자를 저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행사 당일 응대 매뉴얼을 입력하는 칸이 있었어요. 저는 깍지 낀 손가락을 잠시 풀고 키보드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당일 오후 2시 정각, 행사장 입장 전 결제 확인, 임직원 할인 적용 불가, 미결제 시 행사 진행 보류.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눌러 입력했어요.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가운데에 작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담당자 서윤아 이사. 그 두 글자가 가슴 한가운데에 또렷이 박혔어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고 침대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거실에서 강민호가 휴대전화에 대고 박순자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띄엄띄엄 들려왔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유나가 알아서 다 처리해 놨대요. 호텔에서 직원 보증으로 해둬서 그냥 잔치만 잘 치르고 나오면 된다네요. 호호, 그래. 그년이 이번엔 며느리 도리를 좀 하는구나. 수화기 너머로 박순자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잔치만 잘 치르고 나올 수 있을지 그건 모레가 되어봐야 알 거야. 저는 그 말을 어둠 속에 천천히 흘려보내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잠결에도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칠순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난히 명랑하게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 창의 커튼을 활짝 걷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거실 마룻바닥 위로 따뜻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강민호는 새벽부터 시댁으로 건너간 모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오후 2시까지 호텔로 와라. 늦지 마라.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천천히 반으로 접어 휴지통에 넣었어요. 주방으로 가서 원두를 갈고 손바닥만 한 드리퍼에 천천히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커피가 유리잔 안에서 동그란 파문을 그렸어요. 저는 그 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오래된 재즈 피아노 선율이 거실을 부드럽게 채웠어요.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박순자였어요. 저는 음악 볼륨을 조금 줄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야, 이년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은? 너 같은 년이 어디 감히 내 칠순 상에 끼어들겠다는 거야. 재수 없으니까 얼씬도 하지 마라. 박순자가 전화기에 대고 침을 튀기듯 내뱉었어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을게요. 뭐, 이게 어디서 비꼬는 말투야. 너 두고 보자. 우리 아들이 가만 안 둘 거다. 박순자가 거칠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커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잔 속의 까만 액체가 거울처럼 잔잔하게 출렁였어요. 청소기를 꺼내 거실 바닥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침실 구석구석까지 정성껏 먼지를 빨아들였어요. 욕실 거울을 닦고 세면대 가장자리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꼼꼼히 치웠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시계는 어느덧 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휴대전화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호텔 운영팀 부지배인 박철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이사님, 그랜드 볼룸 행사권 입장 안내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매뉴얼대로 정중하게 안내해 주세요. 같은 시각 한성호텔 1층 로비. 박순자는 진한 자주색 한복을 차려입고 친정 식구들과 친척들 수십 명을 데리고 정문을 들어서고 있었어요. 강민호는 그 옆에서 어머니의 팔짱을 받쳐들고 으스대듯 가슴을 펴고 걸었습니다. 강미정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그 뒤를 따랐어요. 박순자가 로비 한가운데서 우뚝 멈춰서더니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 호텔이 그렇게 비싸다는 그 호텔이지. 우리 며느리가 여기 직원이라서 이번에 특별히 잡았다. 형님, 며느리 잘 두셨네. 이런 데서 칠순 잔치하는 사람이 어디 흔해. 박순자의 손 아래 동서가 입을 가리며 호호 웃었어요. 며느리 잘 두긴 했지. 비록 친정이 변변치는 않아도 직장은 그래도 번듯하니까. 박순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한복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일행이 그랜드 볼룸 입구로 향해 걸어가던 그 순간 부지배인 박철호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정중하게 앞을 가로막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고객님 행사 맞으십니까? 맞아요. 어서 안내해줘요. 박순자가 손을 휘저으며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행사 진행 전에 결제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박철호가 옆에 마련된 데스크를 손짓으로 가리켰어요. 결제. 무슨 결제? 우리 며느리가 직원이라 직원 보증으로 다 해놨는데.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임직원 보증은 이번 건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사 시작 전 선결제가 원칙이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철호가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박순자 쪽으로 천천히 돌려 보였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호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엄마, 잠시만요. 유나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강민호가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막 커피잔의 두 번째 잔을 따르고 있었어요. 울리는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야, 유나야.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호텔에서 갑자기 결제를 하라잖아. 직원 보증 어쩌고 하는 거 다 풀렸대. 민호야. 그건 내가 풀어놓은 거야. 뭐? 뭐라고? 강민호의 목소리가 단번에 일그러졌어요. 저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어제 권한 변경했어. 임직원 보증 취소하고 행사 당일 선결제로 바꿔놨어. 야, 너 미쳤어. 어머니 칠순 잔치인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민호야, 그 잔치를 내가 왜 다 부담해야 해? 이게 진짜. 너 빨리 호텔로 와서 풀어. 당장. 못 가.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나는 어머님 말씀 따르는 효성스러운 며느리야. 저는 잔을 입가에 대고 한 모금 마셨어요. 강민호가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옆에서 박순자가 휴대전화를 빼앗듯이 받아들었어요. 이년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머님, 잔치 잘 치르고 계세요. 저는 청소마저 해야 해서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전화는 곧바로 다시 울려댔지만 저는 무음 모드로 바꾸어 식탁 위에 가만히 엎어 놓았어요. 호텔 로비에서는 박순자가 휴대전화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전현이 일을 친 거야. 이거 다 풀어놨다잖아. 엄마, 진정하시고요. 일단 제 카드로 결제하면 되니까요. 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를 꺼냈어요. 박철호가 정중하게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가져다 댔습니다. 고객님, 결제 금액은 4,100만 원입니다. 일시불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일시불이요. 강민호가 입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말기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뭐? 다시 해봐요. 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철호가 같은 카드를 다시 단말기에 댔어요. 또다시 같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같은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여기, 이걸로 해봐요. 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다른 카드를 내밀었어요. 박순자도 가방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내 박철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내 것도 같이 해봐요. 둘로 나눠서. 박철호가 카드를 차례로 단말기에 댔어요. 하지만 3번, 4번 시도해도 단말기는 같은 거절 신호음만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그랜드 볼룸 입구에서 식사 시간을 기다리던 친척들과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왜 행사장에 안 들어가요? 박순자가 휴대전화를 거머쥔 채 로비 한복판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민호야, 이걸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엄마, 잠시만요. 큰형한테 전화해 볼게요.
강민호가 황급히 휴대전화를 들어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한참을 신호가 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미정은 그 옆에서 입을 가리고 눈치를 살피기 바빴어요. 엄마, 그러게 새언니 비위 좀 맞춰주지 그랬어. 미정아, 너 지금 그 말이 나와. 박순자가 강미정을 향해 눈을 부라렸어요. 바로 그때 그랜드 볼룸 안에 미리 들어가 있던 친척 한 명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들어가서 식사 좀 합시다. 다들 배고프다고 하는데. 박철호가 정중하게 그 친척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결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식사 제공이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결제가 안 됐다고요? 친척의 목소리가 단번에 커졌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다른 하객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져나갔어요. 아니, 칠순 잔치를 한다고 해서 왔더니 이게 무슨 일이래. 호텔에서 결제가 안 됐다잖아. 돈 한 푼도 안 내고 잔치를 차리려고 했나? 세상에, 망신이네 망신. 수군거리는 소리가 로비 천장을 따라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는 자존심에 칼이 박힌 듯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강민호는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박철호에게 매달렸습니다. 부지배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일단 행사 진행시켜 주시고 결제는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담당 이사님 지시사항이라서요. 담당 이사가 누군데요? 박철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정중하게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이사님이십니다. 박순자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자주색 한복 자락이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에 처참하게 펼쳐졌어요. 박순자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 같은 곡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인연이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나? 박순자가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강민호는 그 옆에서 무릎을 꺾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강미정은 한쪽 구석에서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어요. 하객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한두 명씩 출구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이런데 더 있을 거 없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박신의 칠순 잔치 갔다 왔다는 말도 못하겠네. 친척들이 서로 팔짱을 끼며 호텔 회전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로비 한가운데에는 무너져 내린 박순자와 무릎을 꺾고 주저앉은 강민호만이 남았습니다. 샹들리에의 환한 빛이 그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잔인하리만치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청소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거실을 부드럽게 채웠고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저는 청소기 코드를 천천히 감으며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묵직한 돌멩이 하나가 그 순간 천천히 녹아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해질 무렵 거실 창으로 노을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무음으로 엎어놓았던 휴대전화 화면이 부재중 전화 42통, 문자 메시지 100여 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위로 밀어 올렸어요. 박순자, 강민호, 강미정, 큰동서, 시댁 친척들, 모르는 번호까지 빼곡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그 직후였어요. 강민호가 정장 재킷을 벗어 던지듯 거실 바닥에 내팽개치며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비스듬히 풀려 있었고 와이셔츠 깃에는 시뻘건 핏줄기 같은 화장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박순자가 매달리며 우는 동안 묻은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아, 너 일어나. 강민호가 식탁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어요. 왜라니? 너 오늘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민호야, 나는 어머님 말씀 따랐을 뿐이야. 오지 말라셔서 안 갔잖아. 이게 정말. 강민호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어요. 보리찻잔 안에 물이 출렁이며 받침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잔을 천천히 옆으로 밀어놓았어요. 어머니가 지금 호텔 로비 바닥에서 통곡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어. 너 때문에. 민호야, 어머님이 쓰러지신 건 안 됐지만 그게 내 탓이야. 내 탓이지 누구 탓이야. 네가 보증 풀었다며. 어머님이 내 이름을 도용해서 보증을 걸어 놓으셨어. 나는 그걸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뿐이야. 저는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강민호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며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어요. 강민호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고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강민호가 손등을 움켜쥐고 신음을 흘렸어요. 민호야, 손찌검까지 하려고 들어. 결혼 7년 만에 이게 본색이야. 본색은 무슨. 너 같은 년이 일을 그딴 식으로 처리하니까 그렇지. 강민호가 손등을 매만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강민호의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연애 시절 진상 손님 앞에서 저를 막아주던 그 넓고 다정한 등은 이미 10년 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 오늘 밤 짐 싸서 나가. 뭐? 이혼 절차 밟을 거야. 더는 못 살아. 인연이 정말 미쳤구만. 어머니 다 죽어가는 마당에 이혼이라니. 그러면 다 죽어가는 어머니 옆에 가서 효도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너 들이지 않을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강민호의 옷가지를 캐리어에 차곡차곡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강민호가 뒤따라 들어와 캐리어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누구 마음대로 짐을 싸.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민호야, 이 집 전세금 9천만 원, 그중에 네가 보탠 돈은 1,000만 원이야. 나머지 8천만 원은 내 명의 대출하고 내가 모은 돈이야. 명의도 내 명의야. 저는 강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강민호의 입이 잠시 다물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로 휴대전화가 다시 거칠게 울렸어요. 박순자였습니다. 강민호가 황급히 전화를 받아 거실로 나갔어요. 네, 엄마. 응급실이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유나도 데려가요. 알겠어요. 강민호가 통화를 끊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너 데리고 응급실로 오래. 너 안 오면 가만 안 두신다고. 안 가. 갈 이유 없어. 인연이 정말. 너 끝까지 이럴 거야. 강민호가 캐리어를 거칠게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거실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에 천천히 걸터 앉았어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은 사람의 떨림이었어요. 그 떨림이 무엇이든 더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호텔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책상 위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사님, VIP 부서 항해 전화가 아침부터 빗발칩니다. 박철호가 사무실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 호텔 이름과 이사님 실명을 거론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철호가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큰 익명 커뮤니티 여러 곳에 동시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한성호텔 VIP 이사라는 여자, 시어머니 칠순 잔치 망쳐놓고 응급실에 보낸 페류나, 며느리가 직원 보증 풀어서 시어머니가 로비에서 망신당하고 쓰러짐, 호텔 다니면서 가족한테 이런 짓 하는 사람이 VIP 응대를 한다고. 글 아래에는 호텔 로고와 함께 제 사진까지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은 작년 호텔 사내 행사 때 직원 게시판에 올라갔던 사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가 흘려보낸 모양이었어요. 글 아래로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며느리네. 호텔 이용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VIP 응대 맡긴다고. 회사도 사람 보는 눈이 없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박철호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회장님이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네, 바로 올라갈게요. 저는 정장 재킷을 단정하게 매만지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실 안 윤대근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매니저, 아니 이제 이사지. 어제 일은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대근이 천천히 몸을 돌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고른 뒤 또박또박 입을 열었어요. 제 시어머님 칠순 잔치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도용해 임직원 보증으로 가계약을 걸어 놓았던 것을 제가 이사 권한으로 정상 결제 방식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임직원 보증 도용? 그건 우리 호텔 내부 규정 위반이에요. 네, 회장님. 그래서 정상 절차로 돌려놓은 것뿐입니다. 그 결과로 가족이 로비에서 무너지고 인터넷에서 우리 호텔이 욕을 먹고 있어요. 윤대근이 천천히 응접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저는 그 맞은편에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회장님, 결과적으로 호텔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사,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윤대근이 잠시 말을 끊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이사가 한 행동에 후회가 있어요.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회장님,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호텔에 피해가 가는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그 답이면 됐어요. 윤대근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니저 시절부터 봐왔지만 이사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게 이사의 무기예요. 호텔 법무팀에 연락해 둘 테니 사실 그대로 정리해서 가져와 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는 길 복도 끝에서 휴대전화가 다시 부르르 떨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새언니, 나야 미정이. 미정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응급실에서 깨어나셨어. 그런데 충격이 너무 크셔서 입원해야 한대. 병원비랑 위자료 합쳐서 1억만 보내. 그러면 인터넷 글도 다 내려줄게. 강미정의 목소리가 야무지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복도 끝 창가에 잠시 멈춰서서 짧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미정아, 왜? 그 글 네가 올린 거 맞지?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래, 모르는 일이라고 해도.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가을 한낮의 햇살이 한강 위를 잔잔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정장 안주머니에 넣고 사무실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울려 퍼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 깊숙이 보관해둔 작은 외장하드 한 개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그 작은 검은 상자 안에 지난 7년의 모든 시간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어요. 호텔 본관 10층 법무팀 회의실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긴 원목 테이블 한쪽 끝에 호텔 사내 변호사 김재훈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박철호 부지배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 자리에 외장하드와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차분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사님,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재훈이 안경을 매만지며 정중하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외장하드를 천천히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폴더가 화면에 차례로 펼쳐졌어요. 폴더 제목이 연도별로 또박또박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요. 시어머님과의 통화 녹음 120건, 시댁 방문 시 녹음 40건. 이걸 다 모아두셨다는 말씀이군요. 김재훈이 가볍게 헛기침을 했어요. 버릇처럼 녹음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내 정신 건강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사님, 한두 개만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폴더 하나를 열었어요. 스피커에서 박순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년아, 너 같은 근본 없는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자체가 애군이야. 호텔에서 그릇이나 닦는 주제에 어디서. 김재훈이 안경 너머로 짧게 눈을 감았다 떴어요. 다음 파일을 열자 이번에는 강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유나 명의로 대출한 것만 더 받게 해주세요. 그년이 모은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처럼 서명만 어떻게 좀. 민호야,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니.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통장 한 번도 안 들여다봐요. 녹음 파일 속의 두 사람은 작년 봄에 제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다가 은행에서 본인 확인 요청을 받고 도중에 그만둔 사건의 당사자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모든 정황을 알아챘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증거만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철호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김재훈이 노트북 화면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이 정도면 명예훼손 무고에 더해 사문서 위조 미수까지 충분히 다투실 수 있어요. 인터넷 글은요. 신우이분 글이라고 하셨죠. 호텔 명예에 직접 해를 끼친 부분이라 호텔 명의로도 따로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저는 두 번 망설이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회의실을 나선 그 다음 날 오후 한성호텔 로비에서 또 한 번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민호가 만취한 채로 정문을 밀고 들어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외쳐댔어요. 서윤아, 나와. 서윤아, 어디 숨었어? 강민호가 로비 한가운데서 손가락질을 하며 휘청거렸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놀라 멈춰섰어요. 호텔 보안팀 직원 둘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큰 소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내가 손님이 아니라 이 호텔 이사 남편이야. 비켜. 고객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보안팀장의 정중한 목소리에도 강민호는 손사래를 치며 보안팀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같은 시각 저는 사무실에서 보안 모니터로 그 광경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들어 또박또박 지시했어요. 보안팀장님, 영업방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해 주세요. 호텔에서 직접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5분 뒤 경찰차가 호텔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민호는 양팔이 잡힌 채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저는 정장 재킷을 가다듬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한쪽 작은 조사실. 강민호는 책상 앞에 풀이 죽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이혼 소장이야. 그 옆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고. 유나야, 잠시만. 우리 얘기 좀 해. 강민호가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가볍게 손을 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호야, 작년 봄에 너 어머님이랑 같이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한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강민호의 얼굴이 단번에 새파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 왔어. 너랑 어머님 통화도 다 녹음돼 있어.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 자리에서 짧게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강민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호야, 위자료, 재산 분할 전부 깔끔하게 정리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유나야, 한 번만 봐줘. 어머니 칠순 망친 거랑 다 사과할게. 민호야, 사과는 가족한테 받는 게 아니야. 법정에서 받는 거야. 저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던 박순자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순자의 옆에는 강미정이 가방을 끌어안고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유나야, 내가 잘못했다. 진짜 내가 잘못했어. 박순자가 두 손을 모은 채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박순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님, 7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네요. 유나야, 그동안 내가 너무했지. 늙은이가 잠깐 정신이 어찌 됐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라. 박순자가 무릎을 꺾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박순자를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어머님, 무릎 꿇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유나야, 어머님, 한 가지만 들려드릴게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천천히 넘겼어요. 스피커에서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년아, 너 같은 근본 없는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자체가 애군이야. 박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호야, 그녀는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통장 한 번도 안 들여다봐. 서명만 어떻게 좀. 박순자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어요. 강미정이 그제야 가방을 떨어뜨리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가방 안에 다시 넣고 박순자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이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자료의 아주 일부예요.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연락드릴게요. 유나야, 유나야. 제발. 박순자가 바닥에 손을 짚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등 뒤로 흘려보내며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던 그 순간 김재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사님, 신우이 분글 IP 추적 완료됐습니다. 본인 자택 와이파이로 확인됐어요. 명예훼손 고소장 정식 접수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저녁이 되어 인터넷 분위기가 한 번 더 뒤집혔어요. 호텔 측에서 정식 입장문이 나갔고 동시에 제가 보관해 두었던 박순자의 폭언 녹음 일부와 강민호의 대출 시도 정황을 알리는 자료가 변호인을 통해 한 매체에 공개되었습니다. 댓글창 분위기가 단번에 돌아섰어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명의로 대출까지 시도했네. 이런 가족이면 며느리가 그렇게 한 게 100번 이해됨.
한성호텔 이사님 응원합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화면 안에 댓글들이 한 줄 한 줄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며 휴대전화 화면을 천천히 껐어요. 같은 시각 강미정은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강미정의 여권을 받아들고는 잠시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정중하게 입을 열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출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사기관 요청으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수사관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강미정의 가방이 카운터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공항의 환한 불빛 아래에서 강미정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거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멀리 한강 너머로 한성호텔 건물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마셨어요. 지난 7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모든 무게가 그 차 한 모금에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4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새 오피스텔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햇살이 잘게 부서지는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얀 커튼이 봄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고 거실 한쪽 화병에는 시장에서 사온 노란 프리지어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에 도장이 찍힌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갓 구운 크루아상과 따뜻한 라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버터 향이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주말 아침이 이토록 호사스럽게 느껴지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린 셈이었어요. 이혼 소송은 제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강민호의 손찌검 시도, 대출명의 도용 시도, 박순자와 함께 저지른 일련의 만행이 법정에서 빠짐없이 입증되었어요. 재판부는 강민호의 유책 사유를 모두 인정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미정이 인터넷에 올린 허위 글로 인해 호텔이 입은 손해와 제 정신적 피해를 합쳐 법원은 시댁 세 사람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순자가 평생 모아두었다는 압구정 아파트 전세금이 그 배상금으로 송두리째 빠져나갔어요. 저는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큰 동서에게서 도착한 긴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동서, 어머님이랑 민호 도련님이 지금 변두리 월세방으로 옮기셨대. 미정이도 외국 못 나가고 어머님 방 한쪽에 같이 지낸대. 식구들이 매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다고 하더라. 어머님이 동서한테 전화 한 번만 받아달라셔. 저는 그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를 부엌대기로 부리며 한 번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큰 동서가 지금 마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우습게 느껴졌어요. 저는 답장 대신 차단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부르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유나야. 나야, 민호야. 수화기 너머에서 강민호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라떼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이야? 유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도 다 잘못했다고 하셨어.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민호야. 유나야. 우리 이제 남이야.
저는 또박또박 그 한마디를 입에 올렸습니다. 강민호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유나야, 나 지금 진짜 힘들어. 회사도 잘렸고 월세방에서 엄마랑 미정이랑 같이 살아. 매일 싸워. 너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민호야, 너희가 힘든 건 너희가 만든 결과야. 내 책임 아니야. 유나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민호야, 다시 시작할 게 없어. 끝난 일이야. 저는 짧게 인사를 건네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가벼운 떨림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휴대전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저는 연락처 목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순자, 강민호, 강미정, 큰동서, 시댁 친척들의 이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들을 한 줄 한 줄 천천히 삭제해 나갔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작은 가시들이 한 개씩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강민호의 이름 위에서 잠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그 순간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성호텔 본관 정문. 저는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인사를 건네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가 로비에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어깨를 움츠리고 다녔던 그 모습은 이제 거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회장실에서 짧은 결제를 받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박철호가 따끈한 보고서 한 부를 들고 와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사님, 다음 달 외국 정상급 인사 의정건 최종 동선 확정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회의는 오후 3시로 잡아주세요. 네, 이사님. 박철호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회전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책상 위 작은 액자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작년 가을 제가 회장님에게서 이사 임명장을 받던 날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 저는 어색하게나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호텔 가까운 식당에서 가벼운 점심을 마치고 산책길로 나섰어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는데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강물 위로 햇살이 잘게 부서지는 풍경이 한참 동안 시선을 잡아두었어요. 저는 강가의 벤치 한 곳에 잠시 앉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어요. 가난한 집의 둘째 딸로 태어나 일찍부터 사회로 나왔던 어린 날의 저 진상 손님 앞에서 어깨를 움츠리고 있던 20살에 저 강민호의 다정한 등에 속아 결혼식장에 서 있던 29의 저 박순자의 폭언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숫자를 세던 30의 저 그 모든 시간 속에 저에게 저는 가만히 말을 건넸어요. 잘 버텼어. 진짜 잘 버텼어. 그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아요. 약했던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강해진 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호텔로 향하는 길, 휴대전화가 부드럽게 진동했어요.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사님, 다음 주 월요일 회장님이 임원회의 자리에서 새 사업 부문 책임자로
이사님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어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부엌에서 간단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냄비 안에서 토마토 소스가 보글보글 끓는 동안 저는 거실 스피커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재즈 피아노 선율이 거실을 부드럽게 채웠어요. 와인 한 잔을 따라 식탁에 앉은 저는 창밖의 야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처음 호텔 로비에서 박순자가 무너져 내리던 그 가을날의 햇살이 떠올랐어요. 그날의 통쾌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깊고 단단한 평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무너짐을 보며 얻는 기쁨이 아니라 제 두 발로 똑바로 서 있는 데에서 오는 평온이었어요. 저는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거실에 노란 풀이 지어 화병이 잔 너머로 환하게 비쳤어요. 저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오늘도 수고했어. 잔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저는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어요. 와인의 부드러운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의 잣대도 누구의 폭언도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에 또렷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부드럽게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의 비서실이 아니라 호텔 동료들이 만든 단체방의 메시지였어요. 다음 주말 다 같이 한강 근처에서 봄꽃을 보러 가자는 가벼운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적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다시 한번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거실에 노란 풀이 지어가 그 바람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을 활짝 열었어요. 밤 공기가 시원하게 얼굴을 감쌌습니다. 멀리 한강 너머의 도시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클로징 멘트입니다. 서윤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7년을 짓밟혔지만 서윤아는 끝내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어요. 시어머니의 폭언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숫자를 세던 시절도, 남편의 무관심 앞에서 홀로 식탁에 앉아 새벽을 맞이하던 시절도 이제는 흘러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윤아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 자기 자신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었어요. 누군가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의 폭언에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기까지 서윤아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당함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견디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께도 서윤아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묵묵히 흘려온 땀방울의 가치를 그 누구도 함부로 깎아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자리에서도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아침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